1월 25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전략 2월 월간 공유 김병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현입니다.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2월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유포리아라고 지었고요. 한국말로 뜻은 행복감, 희열, 자기만족, 자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시계상으로는 12시에 해당이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리레이팅이나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번에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기업단의 변화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은데요. 상당히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런 말입니다. 다만 이 또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모멘텀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흔히 이제 배당이나 재벌이나 아니면 인구구조나 한국의 이제 잠재 성장률 등의 국가 및 기업의 체질 변화가 아니라 어떤 이런 모멘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단의 변화들은 상당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주가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한꺼번에 이런 성장 기대감을 반영한 뒤에 수년간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열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팔아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익하고 경기 모멘텀이 여전히 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흔히 과열권을 판단하는 심리 지표나 아니면 과거 대비해서 변동성이 축소될 여지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파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키팩터는 금리이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높지 않을 때, 가격이 상당히 이제 비싸다는 의미겠죠.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감안한 기대 수익은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코스피를 3,400포인트로 상향합니다. 다만 물가 추이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및 가치주가 유리한 시점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다만 고민은 시가총액 2등주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가 계속 시가총액 1등이고요. 시가총액 2등주가 그 당시에 트렌드를 반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99년도에 SKT가 그랬고요. 07년도에 현대중공업이 그랬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시가총액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은 뭔가요? SK 하이닉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으로 보면 2등주까지 올라온 이런 모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ITC 융합의 패러다임이다라고 봤을 때 이 패러다임의 끝판왕은 모빌리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저희 퀀트하고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퀀트 쪽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제 80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전략 쪽에서 이제 지수의 이제 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때 이제 실적으로 이제 좀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80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 수익률은 이 EPS와 PER 요 변화율로 지금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 최근 수익률 변화를 이 EPS 변화와 PER 변화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최근의 특징적인 점은 이 PER 멀티플 확장은 지금 피크를 찍고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빈자리를 지금 EPS 개선으로 지금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닝 개선이 계속되는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면 지수를 이제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81페이지를 보시면 키차트, 콘 쪽에서 말씀드린 키차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 경기가 이제 침체 내지는 회복 국면을 이어가면서 나왔던 어닝의 상향 조정은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한 평균 한 20개월 정도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는 한 4개월 정도는 더 평균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기별 실적을 보면 2022년 1분기 숫자까지 지금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 숫자를 적용하면은 올해 3월까지는 이 12개월 EPS가 우상향되는 추세가 더 지속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방금 탑다운에서는 이제 뭐 경기라든지 실적 개선 12개월 EPS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텀업 측면에서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업종이 과연 애널리스트 간의 의견 일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간 실적 추정치 편차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 말은 이 어닝 쇼크의 가능성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업종들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탑다운 바텀업 측면에서 3월달까지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차트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주식시장 상황이 모멘텀 자체는 좋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가격적인 부담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고요. 8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순수 성장주 지수를 보면 역대 최고로 PER은 높아져 있고 PBR도 높아져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ROE 자체는 떨어져 있는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기업의 수익성 대비해서 비싸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성장성이 좋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주식들을 과연 트레이딩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저희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로 좀 옮겨가 보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요. 반면에 성장주 지수에 비해서 가치주 지수의 경우에는 수익성 대비 가격의 부담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다면 가치주에 포함되면서 하지만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좀 선별해 가면은 좀 부담이 덜하면서도 그런 최근 시장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다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요. 최근 한국 기업들, 특히 가치주에 포함되는 기업들이면서 이런 성장 모멘텀이 붙고 있는 주식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결국은 분야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화와 관련된 분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 주식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가장 비쌌던 시기에 비하면은 사실 가격 부담 자체는 아직까지 많이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오를 만한 여지가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부분은요. 9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가격이 비싸졌다라는 게 반드시 성장 측면만은 아니고 경기 회복 측면에서도 경기 회복 수혜를 더 많이 누린 주식과 덜 누린 주식들은 분명히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경기 회복의 강도가 점점 회복의 룸이 적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회복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사이드는 좀 점점 적어지고 있는 부문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경기 회복을 부문별로 쪼개봤을 때 가장 회복이 덜 됐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덜 올랐지만은 그 거꾸로 보면은 이 분야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주식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월 이후에 백신의 뉴스플로우 같은 부분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컨택트 주식들, 유통과 의류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에 저희가 2월 포트폴리오의 관심 종목을 정리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전장화와 관련된 모빌리티 주식들을 주로 많이 담았고요. 이 이외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여지가 있는 의류, 유통,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12개월 포워드 PR로 14배, 사실 뭐 과거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되게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리 여러 국가 관점에서 저희가 저희의 14배, 이 14배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지어 봤을 때는 뭐 몇몇 기업들을 보면 저희 국내 기업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고보 PR을 어느 정도 좀 정당화시켜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좀 이 PR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 PR이 14.9배 정도 됩니다. 3,400 정도면 15.9배 정도 되고요. 저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 코스피가 레벨업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상승한 이후에 이 레벨 자체가 일단은 모멘텀으로 판단을 하면 상승한 이후에 다시 사이클을 타고 내려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레벨이 올라간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되려면 흔히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제거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항상 대만이랑 우리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16배, 17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평균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배당 성향이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배당 성향이 올해 같은 경우에 25배 정도 됩니다. 이머징 평균은 뭐 35배 정도 되고, 뭐 이머징 그 선진국만 하더라도 40% 이상 정도가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질 자체가 바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화가 된다면 아마 지금 레벨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글로벌리 위상들이 좀 변화하는 지금 패러다임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잘 반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가는 이 성장 기대감을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한꺼번에 반영한 이후에는 수년간 또다시 또 검증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의 측면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채권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픽스드 인컴 위클리 강승원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올해 첫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목에서 써놨던 그대로를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는 연준이 조기 긴축에 대한 고민을 고민하기도 시기상조다라는 스탠스를 보일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실제로 이제 그 1월 13일 클라리다 부총재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되게 중요한 힌트들이 좀 있는데요. 해당 연설에서 부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연준의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 하에서는 심지어 정책 정상화의 조건이 충족된다 손 치더라도 한동안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 입장에서 긴축을 고민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경기 과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기 긴축을 고민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MM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를 경기 요인과 경기 외적 요인으로 분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21bp 정도 벌어졌는데, 이 중에 경기 외적 요인이 18bp, 경기 요인이 2.9bp 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최근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경기 과열 우려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를 감안하면 FOMC에서도 조기 긴축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채 금리 현재 수준에서 박스권 등락 보고 있고요. 다만 추가 상승 시점은 연준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다시 한번 확대될 3, 4월 정도로 보고 있고, 아직 악재가 다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축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난주에 좀 이슈가
추경이 올해 나올 거라고 다들 알고 있긴 했는데 소상공인 지원 법제화한다면서 갑자기 1월부터 추경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에서 나온 그 규모는 최소 8.7조에서 연간 최대 98조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서 컨센은 없는데요. 다만 추경 이야기가 1월부터 나온 거는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높아졌다. 여전히 단기채 투자 통해서 방어적인 포지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NH글로벌 서버림 신한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그 금리는 횡보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초에 블루웨이브로 인해서 과도했던 인플레이션 기대가 바이든 정부 인선 출범과 함께 안정이 좀 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 계속 좀 되는 가운데 이 1.9조 달러의 재정부 양식 통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미국채 10년물이 약 1.09% 수준에서 횡보했습니다. 자네 옐런 재무장관이 그 증세 뭐 이런 것보다는 재정 지출 확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험자산 상승에 기여했는데, 그리고 인위적인 달러 약세도 유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러가 소폭 강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상원으로 넘어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이슈 중요하게 부각될 것 같고요. 경기 부양책이 그래서 의회 통과가 좀 불확실한 좀 상황이라서 이것도 이슈가 될 것 같고,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뒤섞인 가운데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금리 수준에서 등락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신흥국 채권은 지금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글로벌 서버림 코멘트는 자료 대체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원자재 전략 황정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 둘째 주 상승했던 원자재 시장, 특히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1%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긴 하지만 결국 추가 부양책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일부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의 그런 회의론에 맞서면서 경계감이 좀 자극됐던 모양입니다. 또한 미국에 이어서 최대 원자재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에서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빌미를 좀 제공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보는 테마는 결국 인플레이션 헤지입니다. 지난주는 미국 10년물 명목금리가 안정되면서 실질금리가 다시 또 통제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금속과 산업금속 섹터는 흔들리긴 했지만 주간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에너지와 농산물 섹터가 지난주 후퇴했는데, 결국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 강세가 제동이 좀 걸렸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온화한 겨울 날씨 전망 때문에 큰 폭 후퇴하면서 에너지 섹터 약세를 좀 초래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부터 꾸준히 강세가 지속돼 온 바 있는데, 최근에 그런 라니냐 전망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미 쪽에서 비가 좀 내리면서 단기 가격 레벨 부담을 좀 부각을 시켰고,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유입했던 주요 근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헤지 장세가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최대 관심사는 결국은 1월 FOMC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논의라는 이슈가 좀 전해지면서 1월 초 한때 실질금리의 반등이 좀 나타난 바 있는데, 결국은 지난주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연설에서도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다시 강조한 만큼 이번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보면 결국은 저희는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확대, 실질금리 통제를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 해지 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유가가 50달러대에서 40달러대로 후퇴하더라도 물가 궤적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다라는 점에서 단기 조정은 저가 매수로 활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 산업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 12월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9% 증가했는데요. 전월 대비 성장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 전월 11월에 중국 최대 쇼핑 페스티벌 광군제의 영향이고요. 중국의 강한 소비 기조는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브랜드 업체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럭셔리 중심으로 중국 현지에서 강한 매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제품 재고 리스타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전방산업 회복에 따라 지난 연말 이후 실적 반등 기조가 ODM과 부자재 업체들까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산업이 좀 턴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현재는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주 외교부 발표를 보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그리고 문화 교류에 대한 의지도 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조심스럽지만 국내 또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그 화장품 주가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계속 횡보하다 작년 연말 그리고 특히 올해 1월 중소형주까지 이제 주가 반등이 좀 확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기대감이 점차 실적에 반영되는 구간이라 판단되고 있어 바이 앤 홀드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대표 용기 업체인 연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31,000원으로 변경 제시하겠습니다. 연우는 그동안 전방산업 위축으로 실적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19년에 증설한 중국 현지 생산 공장 매출이 굉장히 더디게 올라오면서 기대감이 꺾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 핵심 고객사들의 중국 매출 상승에 따라 관련 재고 확충을 위한 재주문이 발생 중이고요. 여기에 신제품 수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도 온라인 기반 고객사들의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성장하고 또 이익 기여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9년부터 진행된 생산과 물류 자동화 그리고 인력 효율화가 탑라인 성장과 함께 2021년에는 빛을 보며 19년 이전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높게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주 주가 반등이 좀 셌는데요.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우 좀 질문 드릴게요. 이 표 2번 보면 지금 실적 이렇게 수정해 놓은 거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망에서 크게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만 기존 전망에서 좀 크게 변화가 없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온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영업이 크게 올라오는 거고요. 2019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추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변경에는 실적 추정치와 멀티플 상향 두 가지 같이 반영했고요. 사실 멀티플을 내렸던 이유는 중국 현지법인의 그런 매출이 예상보다 더디게 올라왔던 그 우려 때문에 우선 내려놓은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로 물리적 제한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중국 현지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연우는 그동안은 그 중국 현지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멀티플을 세게 받지 못했다라고 파악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현지 생산이 그래도 현지 생산 공장의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멀티플을 좀 상향했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매출액 신규 수주 그 부분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인력 효율화와 물류 효율화가 확실히 연말부터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서면서 좀 예상보다 세게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실적 추정치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이 현대건설 이미재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어제 금요일날 실적 발표 있었고요. 컨센 하회했습니다. 1, 2, 3분기 이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일부 프로젝트 비용 반영했는데, 이번 프로젝트 반영했던, 그러니까 세부 내역들 보면은 두바이 대관람차 사실 좀 오래 지연되는 프로젝트였고요. 르사일 고속도로, 그 다음에 쿠웨이트 알줄 LNG 터미널 다 좀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에서 추가 원가 반영됐던 거라, 이제 해외 쪽,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 프로젝트별로 나래비를 세웠을 때,
올해 종료될 프로젝트, 그러니까 올해나 상반기 중으로 종료될 프로젝트들 대부분 원가 반영 다 했기 때문에 추가 원가 반영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뭐 카타르 노스필드가 한 9천억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 이상 좀 타겟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주하더라도 10조 이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뭐 지금 갖고 있는 프로젝트만 쿠웨이트항만, 홍콩 병원, 그 다음에 이라크 같은 프로젝트들 해도 5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미 가능성 가시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 주택부문 성장이 좀 가파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18.7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이제 키는 이런 뭐 회사의 수주 가이던스나 매출 가이던스들을 지킬 수 있는 거는 해외 쪽에서 얼마나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바스라나 이라크 바스라나 카타르 루사일 뭐 사우디 마잔 같은 프로젝트들 이제 공중 본격화되고 있고 파나마 메트로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수주를 했는데 아직 그 직원들 파견이 안 됐는데, 저희가 파악해본 걸로가 12월 중으로는 대부분 좀 출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들 본격화되면은 이제 매출 성장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목할 부분 하나 더는 이제 주택 분양 목표를 5만 세대 이상 이제 잡아놨고요. 이거를 평당 650만 원 333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급 금액만 10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통 가장 많이 한 대우가 한 3만 5천 세대 정도 했던 거 비하면 2만 세대 이상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택 분양이 실제로 달성 가해졌을 때는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빠른 매출 성장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계속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만 5천 유지합니다. 네, 해외 주식은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